안녕하세요. 유성입니다. 오늘 이프로스 초대석에서는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경기도 1등 일꾼, 황소 같은 추진력과 정책 능력을 겸비하셨죠.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신 박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바쁘시죠? 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 중에 있으십니다. 대선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중에서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참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구나.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각 분야의 공약을 지금 많이 발표 중에 있는데요. 오늘 7대 공약 중에 제가 그래도 더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형 급여형 프로그램이라 해서 PPP 형태로 하는데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 있어서도 일단은 고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것들에 대해서 정산하거나 또는 정산 안 해도 괜찮을 정도의 일자리를 중요시하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사실은 최대 복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또 대출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급에 대한 유예 기한을 좀 두는 것이라든지 무이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집합 제한 업종이라든지 금지 업종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 여행업에 계신 분들, 관광업에 계신 분들은 지원을 잘 못 받았었는데 이런 지원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라 보고요. 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의 참패의 원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가 있죠. 그렇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요. 주택에 대한 공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강을 했어요. 지금 제일 걱정스러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것들은 내가 집값 올렸냐, 집값이라는 것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양도세라든지 또는 세금,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거론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년 유예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를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건 맞지만 이게 집값이 오른 상태와 현실화되는 문제 두 가지가 겹쳐져 있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53 헌법실천연대 아주 열정적으로 비전 제시하시는 모습에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3.53 헌법실천연대 이 단체와 또 이 단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한 정책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물가가 50년 동안에 30배 올랐는데 집값은 3,000배 올랐다. 이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은. 그리고 1년 내내 돈을 쓰지 않고 집을 저축을 해서 집을 살려는데 이게 28년간 걸린다. 뭐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헌법에 분명하게 35조 제3항에는 국가는 주거 정책 등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편안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있거든요. 정부마다 노력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30년간 1,100만 호에서 지금 2,000만 호가 됐거든요. 주택이. 그런데 무주택자는 46%에서 42%까지 4%밖에 줄지 않았어요. 그거는 물론 우리가 인구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못한 1인 가구의 증가 이런 것들을 예측 못한 것도 있지만 한편 1가구 1주택이 아닌 1가구 다주택으로 가면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다음에 대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절망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같이 모든 시민과 함께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고요. 그때 당시에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생각에 동의를 했고 또 우리 경기도 특히 경기도 중심에 아파트 연합회 회장님들이 같이 하셨고 시민단체분들 전문가분들이 같이 해주셨거든요. 근본적 생각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은 뉴스테이처럼의 건축을 통해서 이 많은 부분이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지금처럼의 건설사의 입장에서만 이익을 취해서 너무 많은 이익을 취해서 결국 고통은 우리 임차인들 또는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한테 가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최근에 누구나 집에 대한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어서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이 매년 1.5% 정도만 해서 결국은 최대 건설사가 5%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는 우리 분양을 임차인들이 가져가면서 나중에 분양을 맨 처음에 분양 확정가로 인해서 10년을 싼 가격에 살다가 10년이 지나면 그 가격으로 집을 구입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내세웠던 기본주택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30년간 임대를 살면서 싼 가격에 싼 관리비에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지만 또 한편에 인간이면 특히 가장이 되면 집을 하나 갖고 싶어하고 그걸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하면 임대에 대한 문제와 또 분양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하면 다음 정부 때는 꼭 주택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또 누구나 집 사업이 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6개 부지가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누구나 집에 대해서 9개 사이트 10,0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최근에 우선협상 대상자까지 선정돼서 진행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유성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6군데거든요. 한 6,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각각 해당하는 우리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의 서구청장까지 모여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보통은 한 3년 걸리는 것들을 반 정도로 그 기간을 단축시켜보자. 그래서 이미 누구나 집에 대한 공모까지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가 진행되는 것들은 지자체장들의 협조 사항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미리 준비를 잘 해서 그걸로 엉성하게 건너뛴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응집을 통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안산이라든지 파주라든지 또 시흥 지구에 대해서는 시행 주체라든지 또는 주택 용도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내년 3월이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맨 처음에 싼 가격으로 10% 되는 가격으로 집에 들어와서 10년간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살다가 관리비를 내다가 10년이 지나면 맨 처음에 정해진 분양 확정가 가지고 분양을 받는 건데요. 원래 가격으로. 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 유성 진행자께서도 386 세대시니까 학생 데모도 하고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 되면은 왜 그런 걸 하냐면 사회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사회가 각박해서 아파트 단지에 같이 앞에 분들 누가 사시는지도 모르고 이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공동체, 두레를 다시 활성화시키자처럼의 밥을 같이 먹든 도서관을 같이 사용하든 저장 공간을 같이 쓰든 또는 돌봄을 같이 하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거라 보통은 직장 단위에서 이제 경제가 시작된다면 이거는 주거와 동시에 소비와 그다음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이익이 나면 이걸 서로 나눠 갖는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를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네,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는 모여서 이런 공동주택 내에서의 공유경제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이미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건설사들이 제출했었거든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누구나 집의 취지에 공감하고 실현하겠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마치 발표회처럼 하면 A라는 지역에 지어지는 것들은 교통에 대한 예를 들어 카쉐어링에 대한 것들만 생각했었지만 돌봄도 또 같이 생각하게 되고 또 B 지역이라는 데는 이거를 공동에 대한 학습 또는 공동 또 같이 밥 먹는 형태나 물건 구입이나 이런 것들로 같이 가는 것들을 해서 하나 샘플이 완성되면 다음번 프로젝트에는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진화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추진한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게 좋은 성과로 확장돼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주제를 약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문화체육계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간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의원님께서 예술인 권리 보장, 고용 보장제도 이런 등등에 관한 문화예술계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 공연관광 재건을 위한 정책 제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또 알려졌는데 등등해서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 또는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고 문화에 대한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6, 70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BTS뿐만 아니라 기생충,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또 한국 드라마, K-팝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에 전파되고 있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 그렇게 아주 잘 나가는 분야도 있지만 이 창작의 분야에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술계나 문화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에서는 공연이 돼야 되고 또 극장 관람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극장도 고통이 심하지만 공연계 자체는 집합을 금지시켰고 또는 그 이후에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생태가 거의 무너질 지경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야 될지를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이 코로나가 언젠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풀리는 걸 대비해서 미리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의 매력을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한국을 관광 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BT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해외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OTT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히 지배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사실은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표준계약서로 바꿔내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지만 더 이 생태계가 건강해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한류라는 게 더 커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 문체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1.18%밖에 안 됩니다. 문화 선진국들의 예산은 2.3% 정도 되거든요. 이제는 문화 뉴딜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문화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그만큼 삶을 향유하기 위한 품격 있게 살기 위한 건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예산은 적어도 2.5%를 만들자 이런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 강국으로 가는데도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파주이신데요. DMZ 접경 지역 평화 구축에도 의원님께서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계십니다. 접경지 지원법 발의라든지 군사보호 시설 해제, 규제 완화 이런 데도 큰 기여를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또 DMZ 기억의 전당 건립 추진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등등 포함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 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또 하나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죠. 그전에는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한반도의 이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소강 상태긴 해도 많은 진전이 있었고 그동안 군사적 충돌은 한 번도 없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북이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 간에 진전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이게 과거의 아픈 기억만 계속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적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남북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고 동시에 전 세계적인 노력을 잘 해가야 되는데
이런 기억의 DMZ 기억의 전당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이런 평화에 관계된 기념물들에 대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많은 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도 오면서 이 평화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여론 형성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인들끼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이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DMZ 기억의 박물관이 중요하고요. 네. 저희 파주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미 정상회동이 열렸던 판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더 해야 되고, 경기도 역시 앞으로 더 큰 경기도가 되고 더 알찬 경기도가 되려면 이렇게 남북에 대한 문제들을 배제하고 나서는 더 커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인터뷰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대한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했을 때 슬로건을 3일간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당원에 의한, 도민을 위한 승리의 경기도당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당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제는 그냥 할 게 아니라 정치 활동도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겠다. 그리고 정당이기 때문에 대선 지선이 있어서 꼭 승리하는 정당이 돼서 저희가 그동안 고민했던 여러 정책들을 펼쳐내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의 잘한 점도 있지만 못한 점에 대한 질책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도 달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당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청득심이다. 많이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늘 시민들 곁에 가서 선출직뿐만 아니라 핵심 당원들이 가서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인정을 다시 한번 해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라는 곳이 그 전에 1000만, 1100만이 아닌 1380만의 이제 큰 광역단체입니다. 5120만으로 치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동안 서울에 계속적으로 서울의 중심이었다, 서울에 모든 게 있었다면 더 큰 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더 탄탄하게 또 미래를 지향하는 여러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인적 역량도 키워내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서민 주거 안정, 그 문화예술에 대한 복지 정책, 문화 정책, DMZ 평화 정책 등등에서 역시 큰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경기도 1등 일꾼이라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네,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